네, 1부에 이어서요. 마이더스잡의 류수환 강사님과 계속해서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자소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못했잖아요. 네. 일단 중요한 문항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건데 3번 문항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00바이트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요 문항이 우리 취준생들에게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좀 평이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데 왜 어렵냐라고 하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네. 적을 건 뭔지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2000바이트를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내가 뭐 적으려고 그러면 한 반 정도 1000바이트 정도는 적겠는데 2000바이트 적기가 좀 부담스럽다. 2000바이트는 몇 자예요? 2000바이트는 천자. 천자 정도? 그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이렇게 A4 용지로 타이핑을 네. 쳤을 때 2000바이트면 약 3분의 2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한 페이지를 꽉 네. 채우면 한 2500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한 조금 부족한 그 정도 분량이죠. 그래서 그 정도 경험을 적어내기가 그게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좀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팀워크나 소통을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나는 뭐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 가지고 2000바이트를 적기 어려우면 네. 듣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하고 이거 가지고 1000바이트 적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선택해라. 한 가지 더 선택을 해서 뭔가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걸 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이거 가지고 또 1000바이트를 또 적어봐라. 그러면 2000바이트를 적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굳이 하나만 가지고 2000바이트를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두 개, 그러나 세 개로 넘어가지는 말고요. 맥시멈 두 개까지 여러분들이 적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학생들하고 듣지 않은 학생들은 듣지 않았던 학생은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2000바이트를 다 적으려고 이렇게 계속 한 가지 외골수적인 방법으로만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적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한결 쉬워지죠. 네. 그래서 아 저런 방법도 있었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으니 두 가지까지는 한번 그렇게 적어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혹시? 굳이 연결되지는 않아도 되고. 예,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쌤 혹시나 이제 한 가지로 2000바이트 쓰는 거랑 두 가지로 1000바이트씩 나누는 거랑 굳이 추천을 하자면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저는 한 가지를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2000바이트를 길게 한 가지. 네. 근데 보통 우리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우리 취준생,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의 세대가 이렇게 긴 거를 적는 거를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긴 거를 적을 수만 있다면 2000바이트를 적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어렵거들랑 그럴 때는 1000으로 나누어서 두 개를 적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죠. 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 뱅쌤의 팁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3번 외에 다른 항목을 살펴본다면 어떤 항목을 위주로 확인해 볼까요?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이요? 자, 2번이 네. 이번에 새로 들어왔다는 그 항목이죠. 네. 자, 2번 항목이 뭐냐면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네. 이런 경험을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 모든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때는 저도 뭐 책도 적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조를 짜야 됩니다. 구조를 짜서 내가 총 2000바이트를 적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3분의 1, 이 부분에 대해서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놓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3000% 빠지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짜는데 이 2번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까지 이 경험을 기술하는 데까지가 약 1500바이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바이트 정도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00바이트를 배정을 시켜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 조언을 드리냐면 우리 취준생들이 입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못 적습니다. 이거를 이 부분을 못 적어내니까 대부분 적어내는 분들을 보면 이 부분이 그냥 두 줄, 세 줄 입행 후 이 경험을 활용하여 여차여차 잘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 경험을 가지고 입행 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겠다. 저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저렇게 대처하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500바이트 이상 만들어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2번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분명히 질문에도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적어도 된다고 했죠. 네. 자, 그 말은 실패했던 경험을 고민하지 마시고 실패했던 경험을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적으십시오. 전혀 여러분들의 그 점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성공했기 때문에 플러스 1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실패했던 경험 솔직하게 적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실패했다고 가장 정직한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갈 때 면접 준비하기에 용이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소서를 실패했던 경험을 성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면접 갈 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마사지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걱정되니까 솔직하게 분명히 여기도 적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면접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예. 사실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 3번과 2번을 지금 짚어봤지만 그래도 5번, 뭐 1번, 네. 2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1번하고 4번이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라도 1번하고 좀 4번. 알려주세요. 1번하고 4번은 뭐 4번은 그냥 좀 평이한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재의 나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제 4번 문항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1번 문항이죠. 자, 저 1번 문항은 뭐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죠. 지원 동기 작성하라는 건데요. 역량과 경험을 통해 기술하고 입행 후 일하고 싶은 분야,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했던 분야죠. 디지털이면 디지털, 글로벌이면 글로벌. 거기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 분량이 얼마냐면 2,400바이트입니다. 2,400바이트면 저기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적어도 그러니까 1번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지원 동기를 적어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행 후 어떻게 그 계획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두 번째인데 지원자들한테 1-1 그러니까 소질문 첫 번째 지원 동기가 적기 어렵냐 아니면 입행 후 계획이 적기 어렵냐 어느 쪽이 적기 어렵냐 그러면 90%는 1-2를 적기 어려워합니다. 지원 동기는 뭐 뻥을 치든 뭘 하든 마사지를 하건 적어내겠는 네. 분량을 맞춰내겠는데 입행 후 이 분야에서 계획을 적어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분량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은행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이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를 찝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찝고 들어가려면 상대방들이 다른 지원자들이 잘 적지 못하는 그 두 번째 문항, 입행 후 계획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1200바이트,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분량 2400바이트의 2분의 1 정도 되는 저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뭐 짜내든지 고민을 하든지 뭐 레포트를 읽어보든지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1200바이트를 적어낼 수 있어야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중요한 질문을 냈고 다른 지원자들은 계속 읽다 보니까 입행 후 계획이 전부 다 짤막짤막한데 이 지원자는 입행 후 계획이 기네? 그러면 눈이 갑니다. 그래서 저런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핵심 그 선택과 네.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해줄 수 있어야 포인트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마감이죠. 지금 1번 답변을 적어 놓으신 분들은 1번 답변을 적어 놓으신 분들의 어떤 답변의 분량의 비중을 한번 보세요. 분량의 비중을 보면 지원 동기가 기냐, 입행 후 계획 쪽이 기냐. 지원 동기가 길다면 지원 동기를 좀 줄이고 입행 후 계획을 늘리라. 좀 그렇게 수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쌤, 저는 이게 항상 입사 후 뭐 이런 포부를 적으라 할 때 너무 또 거창한 계획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얘 너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써야 될지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예, 네. 많은 취준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너무 거창하게 쓰면 좀 너무 거창해 보이고 네네네. 또 너무 또 소소한 일을 쓰면 그냥 누구나 다 하는 네네. 것처럼 보이고 그 어떤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이게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을 이제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원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원한 이 예를 들어 경기 남부 지역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경기 남부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이 많은지 그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제조업이 많은지 뭐 자동차 관련 부품 쪽이 많은지 아니면 뭐 드론 쪽 4차 산업혁명 쪽이 많은지 뭐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뭐 실제로 경기 남부 지역에 가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 남부 제조업을 가보니까 공장들이 전부 다 제조업 타이어만 만들고 있는 공장들이더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는 것과 실제와 그렇죠. 맞지 않는 거죠. 네네.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실제로 경기 남부 지역에는 어떤 공장들이 많은지 한번 가도 보고
내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기업은행인데 그 정도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네. 기업은행에서도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그렇죠.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나중에 입행 후 여차여차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현재는 제조업 쪽이 많지만 점점 뭐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공장들이 들었을 거고 그런 쪽에 맞게 나는 이렇게 뭐 준비를 해나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이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근데 좀 거창한 이야기, 나는 나중에 기업은행 은행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 적으면 어떠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목표가 뭐냐? 목표가 A다 B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목표가 A든 B든 간에, 그러니까 거창하든 소소하든 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네. 목표가 우리 초등학생한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할 거냐,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건 거창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럼 너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뭘 할래? 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난 나중에 기업은행 장이 되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나는 저는 그냥 소소한 은행 지점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평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지원서 마감일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소서 다 써두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뱅쌤의 조언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소서 전반에 대한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예. 아까 우리 2번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실패했던 경험 적어도 된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다 보면, 제가 뭐 나중에 면접 때도 다시 그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자소서 적다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적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자소서를 적는데 참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유튜브는 우리 투데이 잡스, 우리 면접 TV만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중에서 이 면접 TV를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들은 저는 유튜버들을 뭐 대부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자소서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 적은 자소서가 나오기 힘듭니다. 잘 적은 자소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더 순수해지고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변별력 있는 자소서를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소서 적는데 크게 도움될 자료들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TV를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는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자소서를 적어보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소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뱅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면접 TV 뭐 이런 것만 검색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 검색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뭐 서류 전형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이 필기 전형이잖아요. 필기 시험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늘이 우리 9월 23일 이제 추석 연휴가 막 지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류 전형, 기업은행은 서류 전형 기간도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30날이 아마 필기 시험을 볼 겁니다. 10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아직 필기 시험이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예.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10월 30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날 필기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 배수는 지금 채용 인원의 70배수를 거르게 됩니다. 네. 70배수가 필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뽑죠. 그러니까 총 70배수니까 7,000명이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겠죠. 그럼 우리가 몇 명이 지원하든 간에 보통 기업은행 지원하면 2만 명 이상은 지원하는데 2만 명 정도 지원을 하면 13,000명 정도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서류 전형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채용 공고에 나와 있다시피 뭐 여러분들이 부적절한 언어를 썼냐, 얼마나 표절을 했냐,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과 뭐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직무 경험이나 이런 게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요인이고, 어쨌거나 70배수 100명에 7,000명이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10월 30날 필기 시험을 보러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11월 5일 날 아마 그 필기 시험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아마 기업은행은 면접이 들어간다. 네. 면접이 들어가서 12월 초가 되어야 이제 최종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원자들이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제 한 달이 남아 있죠. 네. 기업은행의 필기 시험은 직업 기초 능력하고 직무 수행 능력하고 이렇게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은 소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NCS를 말합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 총 40문항, 각 문항당 1점 하면 40점이 나오겠죠. 그다음 직무 수행 능력이 경제, 금융, 시사 이 상식과 관련해서 총 50문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40문항은 객관식으로 나오고 10문항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0문항 객관식으로 나오는 건 또 각 1점, 그러니까 또 40점이겠죠. 아까 NCS 40점하고 지금 이 객관식 그 수행 능력까지 하면 총 80점이 나오죠. 그다음에 주관식 10문항이 각 문항당 2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관식 10문항이니까 20점이 나오겠죠. 그럼 총 다 합하면 NCS하고 직무 수행 능력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100점 만점으로 이제 점수가 환산이 되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기업은행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면서 기업은행 필기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재무회계 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재무회계 파트가 다른 은행들보다 어렵게 나온다 또는 뭐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고민 사항이죠. 자, 재무회계 파트 그거 틀려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필기시험을 보러 가보면 재무회계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 그거 몇 문제 안 됩니다. 그거 몇 문제 안 되는데 그 이외의 나머지 문항들 소위 우리가 경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뭐 경영 일반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다 맞췄냐라고 하면 그거 다 못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무회계 파트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몇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재무회계 파트를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몇 문제를 더 맞추러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기존의 미시경제, 거시경제, 경영 일반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똑같은 점수를 회복하는데 인풋을 에너지를 투입할 것이냐 어느 게 여러분들이 더 쉽냐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재무회계 파트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반 경제 금융 파트 이거를 더 공부하는 게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하고 또 재무회계 파트는 재무회계 파트대로 또 깊이 있게 또 필요 없는 책까지 사서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가 100점이냐? 필기시험의 목표가 100점이냐? 100점 아닙니다. 우리 취준생들은 보통 커트라인이 정해져서 보통 100점이 아니라 보통 60, 70점대 사이에서 이제 그 합격권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취준생들이 많이 놓치고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좀 우리 취준생들에게 네.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재무회계 파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틀렸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경제, 일반 경영 이쪽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필기시험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약간 효율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업은행 직무수행 능력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우리 총 100점 만점으로 네. 이렇게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0점 만점인데 커트라인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10배수 정도 그러니까 총 70배수가 이제 필기시험을 보러 가서 7,000명이 갔겠죠. 그 중에서 이제 10배수다 그러면 10배수에서 15배수 그 사이에서 이제 합격을 하는데 그럼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에서 이제 합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점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봤던 점수를 다 랭킹을 위에서부터 쭈락 이렇게 네. 랭킹을 세워서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1,000명 그러니까 10배수에서 끊겠다라고 하면 10배수가 딱 끊어지면 그 지점이 소위 커트라인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커트라인 점수가 각 어떤 여러분들 지원 분야별로 달라집니다. 경기 남부 지역 지원했던 분들은 커트라인 점수가 67점, 또 뭐 일반 금융 일반 쪽은 65점, 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 점수가 다 달라지는데 우리 개인들에게도 점수를 다 공개,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알려줍니다. 커트라인은 67점이었고 당신은 이번에 65점으로 탈락했다. 이런 정보를 다 기업은행에서 알려주죠. 또 커트라인이 67점이었고 당신은 75점으로 필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이런 정보를 다 알려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필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게 면접입니다. 면접도 뭐 다른 은행권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치러질까요? 예, 우리 기업은행에서는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업은행에서는 1차 면접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면접을 실기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용 공고에 보면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1차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면접,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기업은행에서는
그거를 그냥 면접 전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필기 시험 있고 실기 시험 있고 면접 전형 이렇게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필기 시험 있고 난 다음에 실기 시험을 1차 면접 그리고 이 그냥 면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차 면접 또는 최종 면접 또는 임원 면접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실기 시험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실기 시험 이 1차 면접인데 1차 면접은 과거에는 이렇게 합숙 면접을 기업은행에서 갔었습니다. 1박 2일 합숙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 합숙을 한다는 건 너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일치기 면접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면접 종류는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슷하게 인성 면접도 있고 인성 면접을 또 기업은행에서는 인성 면접이라고 하지 않고 인터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인성 면접도 있고 토론 면접도 있고 발표 면접도 있고 이렇게 면접 종류는 비슷하게 그 다른 은행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당일치기 면접으로 실기 시험 그러니까 1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딩 테스트는 디지털 지원했던 분들은 PT 면접을 보지 않고 그 시간에 코딩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되고요. 네. 사실 뭐 면접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인재상이잖아요. 기업은행은 어떤 인재상을 선호합니까? 저도 참 아까 처음에 우리 일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기업은행이 지금 공기업 공공기관으로서 조금 노령화,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떤 현상이고 좋지 않다, 좋은 측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차원이고요. 우리 취준생들 적어도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그 기업 문화를 저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좀 밝은 사람, 좀 밝다의 반대말은 어둡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업은행은 되게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 좀 수다스럽고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밝다의 반대말은 어둡다라고 했는데 그럼 기업은행이 이런 쪽을 좋아하면 다른 은행들은 어두운 사람을 좋아하냐? 이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을 때 어둡다는 거지. 밝다의 좋은 쪽으로 반대쪽에 가면 좀 묵직하다, 좀 침착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다른 은행은 조금 묵직하고 침착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면 기업은행은 역시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하고 조금 상반되는 쪽에 좀 밝고 좀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기업은행 취준생들의 공통된 특징 또 1차 면접에서 합격해서 최종 면접 때 제가 만나본 우리 취준생들의 특징 또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들의 특징을 한 10수년간 느껴보면 항상 그런 인재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IBK 기업은행의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볼 때 어떤 팁을 가지고 가자 이런 게 있을까요? 기업은행 면접은 1차 면접, 2차 면접 그러니까 실기시험, 면접 전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실기시험에서는 그러니까 1차 면접에서는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기업은행 면접의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PT 면접도 좀 딱딱하고요. 그다음 토론 면접도 좀 딱딱하고 보통 어떤 공식적이고 좀 절도 있는 절제된 어떤 그런 공간에서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어떤 공식적인 관계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기업은행은 그냥 연수원에 가서 좀 리버럴한 좀 자유분방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론 면접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평가할게요. 이런 면접이고 발표 면접, PT 면접도 그냥 중간중간에 한 명씩 끼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보면서 내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 좀 공식적이고 딱딱한 면접이 아니고 조금 부드럽고 좀 여러분들이 일상과 가까운 그러니까 면접과 일상이 보통 우리는 되게 많이 멀어져 있는데 이게 면접이 일상까지 들어와서 일상과 가까운 이런 면접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기업은행 면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은행 면접은 다른 은행과 달리 면접 학원이다, 막 면접 코칭이다 이런 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면접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기업은행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기업은행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요. 그 면접은 이렇게 봐도 충분히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은행에 면접 가면 자소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해야 됩니다. 자, 면접에 가서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뭐 국책은행이 어떻다, 중소기업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 네가 중소기업 지원하려고 기업은행 지원했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실제는 뭐냐? 그러면 저 돈 많이 주니까요. 네. 이게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면접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포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돈 많이 주니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현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젊은이로서 안정감 있는 직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직장, 이게 현실적으로 저한테 선택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은행은 저한테 아주 매력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뭐 과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